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권이 통과시켰습니다. 영부인 증인 채택은 사상 처음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영부인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새 국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사설 여론조성팀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잠시 뒤에 인터뷰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가 한 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글 동의자 수가 134만을 넘은 가운데 법사위에선 탄핵 청문회를 위한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김건희 여사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하와이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전자결제를 통해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수는 15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민주라는 DNA가 훼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장점은 다양성과 역동성인데 이런 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네, 바로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현진 의원이 이철규 의원이 문자 공개 배우다 이렇게 배우설을 당사자를 지목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뭐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저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 하는 주장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환영한다.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고소하라라고 하는 입장인데 네. 이런 민감한 주장을 할 때 정말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질은 출처나 이것이 한 언론인의 취재를 통해서 알려진 시기가 본질이 아니라 네. 왜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으로서 이토록 중요한 공적 문제에 대해서 침묵과 무대응으로 소위 말하는 일십으로 일관했는지, 그리고 이후에도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실은 사과가 아니었다는 식의 물타기와 거짓말로 일관하는지, 이 두 가지가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 문자를 공개하는데 역할을 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만 해드리는 역할을 한 것뿐이고요. 이번 전대에 제가 개입할 마음도 관심도 없고, 다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그거 사과 문자가 아니었어요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한 사람의 양심으로서 참지 못해서 아니다, 명확한 사과 문자가 맞았다라고 팩트 체크하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설 여론조성팀 운영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팀입니까, 이게? 뭐 시간이 짧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자꾸 댓글팀 하는데요. 막 댓글을 달고 하는 그런 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에 관심 가진 분들이 활동하는 뭐 DC 인사이드나 엠팍, 팸코 등등의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호적인 게시글을 만들어서 여론을 조성하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나 또는 한동훈 당시 장관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컨텐츠 등을 네. 유튜브 소스 등으로 만들어서 여러 유튜버들이나 스피커들, 뭐 방송에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전달하고 유포하고, 이래서 긍정적인 이미지와 여론을 조성하는 팀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한 명칭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댓글팀이라는 표현보다는 여론 조성팀이라는 표현이 좀 더 사실에 부합하겠네요. 네, 그게 단순히 팬들이 그렇게 올린 게 아니라 실제로 조직하고 그 조직에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한동훈 후보가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팬들이 그랬다면 제가 이걸 여론 조성팀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을 것이고요. 아침에 라디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팀의 존재나 활동 여부에 대해 당시 한 장관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제가 단언하기 힘듭니다만, 다만 그 팀에도 이제 한동훈 장관의 측근이었던 소위 말하는 팀장 역할을 하는 분들과
팀원들이 있겠죠. 네. 그런데 이런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 한동훈 장관에게 유리한 글을 올리고 했을 때 그 팀장 역할을 했던 한동훈 장관의 최측근이 이거 한동훈 장관에게도 보고가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확인을 해준 것들은 네. 제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록이 있습니까? 본인이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 한동훈 캠프가 아주 기민하게 다양한 이슈에 입장을 바로바로 잘 내놓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기하는 여러 이슈에 대해서는 유독 공식 입장이나 공식 대응 논평이 안 나온다는 것만 봐도 네.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여론 조성 팀에 관한 근거를 공개하실 마음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진실 공방을 벌이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은 제가 아는 많은 주장들 한 2, 3일 사이에 쏟아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이런 방구 대꾸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일종의 그냥 좀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시라 본인이 잘못한 것이나 뭐 자꾸 다른 사람한테 없는 댓글팀 이런 논란을 만들지 말고 좀 본질에 집중하시라라는 일종의 경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에 하나 멀쩡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뭐 또다시 이제 문자 논란처럼 거짓말을 한다면 네. 거짓말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거짓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해야겠죠. 네. 지난 총선 때 한동훈 후보가 이준석과 싸워달라는 부탁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그 부탁을 받았다는 건가요? 네, 뭐 사진도 받기도 했고요. 구체적으로 사진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 요구가 많았죠. 이준석 의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구가 많았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공적 소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당시 아무 당직이 없었던 저에게 사적으로 이런 다양한 어떤 부탁들, 요청을 했던 것은 그럼 무엇인가? 네. 그것이 용인 가능한 공적 소통이라면 영부인의 대국민사과 문자도 역시나 공적으로 다뤄야 됐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정치인이 가장 치명적인 게 이중성이거든요. 나한테 유리한 건 공적 소통이고 불리한 건 사적 소통이라 씹어도 된다? 아니 그럼 저한테 한 건 뭐죠?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느냐, 어떤 요청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일관성을 가지면 좋겠다. 따라서 영부인의 공적인 내용에 대한 문자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도 실수를 좀 인정하고 사과하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당시에 한동훈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죠. 그렇죠. 네.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다면서요? 네. 주장에 따르면. 네, 네. 그 텔레그램을 공개하실 생각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없나요? 뭐 굳이 제가 자극적인 캡처 화면이나 이런 걸 먼저 공개할 생각은 없고요. 예. 이러한 제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캠프에서 부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만에 하나 거짓말을 한다면 제가 정말 원치 않더라도 증거를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침묵으로 사실상 무언에 인정을 하고 있는 셈이라서 네. 뭐 현재로서는 뭐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지금 가지고 나오신 그 휴대전화, 스마트폰에 담겨 있습니까? 네, 저는 핸드폰을 하나만 쓰기 때문에요. 네. 만약 이게 또 법적인 문제가 비화된다면 제 핸드폰을 얼마든지 공개해야겠죠. 네. 참고로 저는 아이폰입니다만 비밀번호를 6자리만 씁니다. 그래서 예. 수사기관에도 적극 협조할 만약에 뭐 고소를 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면 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사설 댓글팀, 그러니까 여론 조성팀의 운영은 그게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뭐 제가 그 부분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를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겠죠. 다만 그때 당시 그 팀을 담당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밝히기 시작하면 이건 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까지 번지는 건 원치 않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그렇게 명?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를 만들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 다음에 그 팀 소속이 아닌 외부의 스피커들이나 외부의 유튜버들에게 이걸 또 막 많이 뿌리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 컨텐츠를 만들었던 팀은 소수죠. 네. 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막 구체적인 진실을 더 폭로하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뭐 댓글팀이 있는 거 아니냐, 나 비방하는 게 댓글팀 아니냐 이런 논란을 만들지 말고 지나간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냥 이 좀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궁금한 거 드리고 하나만 싶습니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이게 법무부의 활동을 홍보하는 정도의 성격이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한 인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당시에 그 인물에 대한 홍보였단 말씀이세요? 뭐 저도 사실은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 우호적으로 여론 커뮤니티에 올리고 유튜브 등을 제작하고 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잘한 걸 홍보하는 내용도 당연히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정치인 한동훈의 대선 프로젝트 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프로젝트 팀이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만간 공개하실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침에도 뭐 저는 자신 있으니 고소할 거면 고소하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대응이 없는 걸 보면 이 정도 선에서 막 어차피 다 여의도 사투리 엄청 쓰고 있잖아요. 네. 나도 별 수 없는 여의도 사투리 쓰는 정치인이다 인정을 하고 여의도 정치를 그냥 정정당당하게 하시면 제가 굳이 뭐 번거롭게 제 핸드폰에 있는 것들 풀 필요 없겠죠. 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 문자를 그냥 넘기지 않고 답을 하고 사과를 요구했으면 사과를 했을까요? 그 문자를 보시면 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이라면 이건 사과하겠다는 의사로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다면 총선에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과 여부보다는 이 단일된 입장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네. 저처럼 이건 정치 공작이다 사과하면 안 된다는 강경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당에서 사과를 하면 사과를 만들어서 입장을 통일하던가 아니면 다 같이 이건 정치 공작이다 우리 돌파하자. 민주당이 이런 거 참 잘하잖아요. 결집하는 거. 뭔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분들이 나와서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하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은 사과 아니다 하고 이게 충돌하고 분열하는 양상이 됐기 때문에 집안 싸움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아니라 단일된 입장을 내릴 그 책임을 회피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한동훈 캠프 쪽에선 지난주에 여기 출연해서 1월 달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네.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왜 사과를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냐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소신과 의견은 동일하고요. 예. 다만 이걸 정리할 책임이 있는 당 지도부에서 방관을 하고 직무 유기를 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거물이었나요? 제 유튜브에서 반대해서 사과 못하게 영부인이 직접 문자까지 했는데 장해찬이 유튜브에서 반대하니까 이건 안 했다라고 하는 건 너무 궁색한 저를 높이 평가해 주시는 건 좋은데 네. 너무 궁색한 변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 꽤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여러 자료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공개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동의자 수 134만을 넘었고요. 오늘 이와 관련한 전체 회의가 법사위에서 열렸습니다. 최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19일과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겠다는 건데요. 이때 누구를 부를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번에 민주당 단독으로 입법 청문회까지 다 해가지고 증인들 망신 주기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또다시 똑같은 이슈로 이 똑같은 증인들을 불러서 또 한다고요? 국민 130만 명이 요구한 이 청원을 어떤 명분으로 어떤 논리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런 명분과 그런 논리는 전부 법 기술자들이 하는 애드립에 불과합니다. 이런 설왕설래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했고요. 김건희 여사 등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이 채택됐습니다. 이번 키워드 영부인 증인 채택입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김영현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 그리고 증인 채택하는 그 과정의 장면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건희 여사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희석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다 퇴장한 상태에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절차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뭐 민주당이 과반을 갖고 있으니까요. 뭐 숫자적인, 형식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퇴장까지 하면서 이 표결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이 탄핵 청원에 대한 이 탄핵 청문회 추진이라는 것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탄핵 청원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있었고. 근데 왜 그때는 탄핵 청문회가 없었느냐? 탄핵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청원에 대응해서 탄핵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이제 와서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너무나 정파적이다. 그리고 아까 주진우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증인들이 또 지난번에 있었던 입법청문회와 겹치고 이런 상황은 결국 이 정쟁을 또 몰고 가는 수단으로 그것도 가장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네. 저희가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 있는 탄핵 청문회 추진이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는 네. 겁니다. 김희정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6월 20일 날 이제 청원이 시작이 됐는데 불과 3일 만에 이제 그 상임위로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인 5만 명을 다 갖췄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130만 명이 넘어갔고 아직도 7월 20일까지는 11일이라는 또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숫자는 훨씬 늘어날 거다. 더군다나 오늘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멀리서 또 행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저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청원과 관련해서 특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뭔가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가 열리거나 그게 또 본회의로 가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국회법상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냐 절차적인 하자는 전혀 없거든요. 그동안 그냥 소위에서 이를테면 어떤 각종 법안이나 또 이런 국민청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소위에서 논의하고 이제 뭐 폐기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을 뿐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표현대로 국회법에 생기를 불어넣겠다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상 뭐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것에 대해서 절차를 한번 밟아보겠다 이런 취지고요. 또 국민의 그 대통령실 과거 청와대의 국민청원보다 국회의 국민청원 동의 절차가 사실은 좀 까다롭습니다. 네. 본인 인증 절차도 필요하고 한 번밖에 가능하지 않거든요. 전화번호 인증 같은 걸 통해서. 그런데 이제 청와대 청원은 사실 중복이 또 가능했던 거죠. 그런 문제제기도 있었어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해서도 그렇죠. 여러 번 반복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30만이 넘는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판단이고 사실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긴 하죠. 이게 곧바로 뭐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인데 이런 것들이 또 국민이 보기에는 어떨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30만이 넘는 국민청원을 그냥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는 또 한편의 부담도 또한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는 것인데요. 그 입법청문회 지난번과 겹치는 게 아니냐라고 합니다만은 국민청원의 이유가 5가지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최상병 특검법도 있습니다만은 주가 조작이나 양평고속도로 이런 등등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뭐 증인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오늘 채택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김용남 의원님. 네. 김건희 여사가 나올까요? 글쎄요. 뭐 나오는 장면을 상상하기는 어렵죠. 더군다나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원에 대한 청원이기 때문에 네. 그 청원에 대한 처리를 위한 청문회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바라는 청원에 대한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영부인이 나와서 뭐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에 대한 외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네.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1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을 한 그 뜻은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만 사실은 그 청원의 숫자가 많다고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법률상 탄핵 소추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고 그게 정말로 탄핵 소추로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청원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탄핵이 진행될 수 없는 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청원의 성격상 이거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는 청원이거든요. 네. 근데 부의할 수 없는 청원임이 명백한데 이거로 다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 글쎄 법사위원장이 뭐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의 카메라를 독점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만 그게 정말로 탄핵의 진행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라는 네. 의문이 들고 글쎄 요새 법사위원장 너무 독주하는 게 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영현 의원님, 지금 김건희 여사가 안 나올 가능성을 얘기하셨는데 무엇을 위한 청문회가 됩니까, 그러면? 우선 이 청문회는 청원 심사를 위해서 관계인들을 진술 청취를 위해서 벌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청원인이 내세운 그 탄핵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사유를 가지고 탄핵을 할 만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도 조사하고 또 참고인의 의견도 듣고 하는 절차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제 그 법사위에서는 이제 국회에 보고할 만한 사안이다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서 이 청원 심사 절차를 끝나는 거고요. 탄핵 절차는 이 청원 심사 절차는 전혀 별개의 절차인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 심사를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에 보고가 된다고 해서 뭐 자동으로 탄핵 절차가 개시되는 건 아니고요. 탄핵 절차는 이제 별도의 절차인 것이고, 그리고 탄핵 절차라는 것은 이제 정치 행위이자 이제 법적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의결이 되려면 이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그것이 중대한 헌법 사유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런 청원 심사 절차를 거치면서 좀 자료 수집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탄핵을 발의하려면 그 발의할 때 탄핵의 사유와 그 증거 자료, 참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자료 제출을 위해서라도 사전 단계로서 이 청문회를 거쳐서 청원 심사를 하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의견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법사위에서도 역시 고성과 반발 퇴장이 이어졌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주세요. 이건 기본이지 않아요. 지금 손 들었는데 반대예요? 지금 손 들었잖아요. 그럼 반대 한 명.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다루는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이 자리에 짝집게는 주장위원회 예술로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네, 정리해 주세요. 의원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 송석준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곽규택 의원님 경고합니다. 정경훈 위원장님 식사 잘하셨죠? 발언을 중지합니다. 네. 왜 중지합니까? 국회법 145조 2항은 국회의원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발언을 중지할 수 있고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오늘 팩트체크 한번 합니다. 이번 청원에는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수사 중인 것은 청원할 수 없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니 어디 왔어? 거짓말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청원을 하면 그 청원 보세요 거기에. 수사하는 내용에 그게 없다. 어디 있어요? 어디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윤희석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이 부끄럽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사안으로 법사위가 열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죠. 그렇죠. 지금 이 청문회를 여느냐 마느냐를 가지고도 옥신각신하는 이유는 전례가 없기 때문이고 법 해석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고 지금 저 영상 보시면
정청래 의원이 역시나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대로 본인이 가진 권한을 제가 볼 땐 굉장히 무리하게 사용한다고 봅니다. 저런 영상은 나중에 교재로 사용할 만해요. 교재로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예, 다른 분들 발언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청원이 숫자가 얼마 됐기 때문에 그러면 탄핵 관련한 청문회를 한다면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청문회에 대해서는 그러면 청원에 대해서는 비슷한 종류의 청문회를 그럼 할 겁니까? 민주당에서?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똑같이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청문회를 열어서 증인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출석시켜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를 할 의지가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지금 맞부딪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과반에서 가졌다는 이유로 또 특히나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무리하게 청문회를 시도하고자 하는 이 장면, 이것은 교재로 계속 남겨둬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김용현 의원님, 이제 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5만 명 이상이면은 어쨌든 열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예, 법사위에 회부하게 돼 있고요. 법사위에서는 법에 의하면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심사의 일환으로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고. 그건 탄핵 반대 청원이 5만이 넘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법사위에서 의결을 한다면 심사할 수 있는 예. 청문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안 하겠죠. 그래서 뭐 법적으로는 뭐 전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뭐 저게 그 진행하는 어떤 그 구체적인 진행 태도의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네. 법적인 문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지금 19일하고 26일 탄핵 관련한 청문회를 열다고 하는데 뭐 여러 의견들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의결을 했으니까 그 19일하고 26일 열리는 거는 이제 계획이 된 거고요. 그날 증인들이 과연 제대로 다 출석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이제 문제는 남아 있긴 합니다만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청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청문회를 열어서 하는 것들이 결과는 민주당이 또 짊어져야 할까는 부담은 있습니다만 사실 어느 순간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금기어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그 탄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그게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탄핵을 막겠다.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양성화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금기어가 아니고 금기어에서 해제된 느낌이고 네. 이게 민심이 이렇게 불붙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국회법의 근거는 있어도 실제로 이제 청문회가 이렇게 그 청원에 관련해서 이어지고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들 해요. 그러나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어떤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민주당으로서도 야당으로서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민심을 받드는 취지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민주당도 또 야당도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 네. 그게 지금 현재 야당의 네. 입장인 것이죠. 저는 김용남 의원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어떤 판단을 하실지. 지금 신중론도 나오고 있고 너무 급하다는 의견도 있고 꼭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민주당의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추진하는 탄핵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같은 게 방금 화면에 나왔던 왜 송석중 의원이 발언하려고 그러니까 발언을 중지시키잖아요. 그래서 왜 중지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거로 든 게 상임위원장의 일종의 질서 유지권이에요. 네. 근데 질서 유지권은 회의장에서 그야말로 어떤 폭력적이거나 유형력을 행사할 때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이지 의원이 자기 차례가 와서 발언하는데 그 발언이 상임위원장 마음에 안 든다고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다
법률을 엉터리로 해석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억지를 부리면 결국에 탄핵이라는 엄중한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공감대도 생겨야 되는 것이고, 또 탄핵을 원하는 좀 국민적 어떤 현 정부나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의 압력이 상당히 높아져야 되는데 네. 이런 억지나 무리한 절차를 추진하면 그런 압력이 자꾸 김이 빠진다 이거죠, 보면. 그래서 저는 도대체 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법사위원장이 TV 카메라에 오래 자주 비치는 게 목적이냐, 그 목적이면 추진하는 게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다른 목적이라면 저는 이거는 네. 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김용남 위원의 생각이 궁금했냐면은 지금 개혁신당은 법사위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답변으로 이 이슈를 정리를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슈도 중요합니다.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와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국무회의에선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이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제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이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야 6당은 이에 반발해서 국회 안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키워드 하와이에서 거부입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예상된 수순이긴 한데 생각보다 빨랐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예, 빨라도 너무 빨랐죠. 7월 1일 날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어제 경북청에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을 때, 불송치 결정 내린 것, 그걸 봤을 때 거부권 행사는 수순이겠구나 했습니다만 네. 4일 날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15일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상병의 일주기가 다음 주가 되는데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부담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멀리 하와이에서 전자결제로, 이건 좀 해도 너무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특히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위헌의 위헌이다, 더한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야당 추천 특검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최순실 특검에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검사, 수사팀장 한동훈 검사 등이 참여했던 그 특검 활동도 위헌에 위헌을 더한 활동이었나요? 그러면 야당이 추천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그냥 거부권 행사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21대 때도 거부해놓고 이번에 22대 국회에 와서는 뭐 더 심해졌다 이러면서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거는 더군다나 본인과 본인의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의혹이 한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건 좀 너무 과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의 망설임도 없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그때 이 자리에서도 그 녹취록을 들었는데 해병대 수사단원과 경북청 그 관계자가 울먹이면서 통화하는 걸 저희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첩이 되면 정말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던 그 통화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한데 그 실무자들의 지금 마음은 어떨지도 정말 궁금하고요. 다음 주가 최상병의 일주기인데 그 유가족들하고 이 특검법이 통과되기를 바랐던, 공포해주길 바랬던 그 수많은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하와이에서 전자결제하는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인지, 이렇게까지 급하게 거부권 행사를 또 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네. 정말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위헌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국무회의 때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생각이시죠? 그렇죠. 저희가 거기에 근거해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실행이 된 건데, 뭐 위헌의 위헌 이 말씀을 계속 드린 이유는 상권 분립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이 이 민주당 특검 법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만이 추천했다. 물론 야당만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여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포기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완전히 박탈한 상태로 법이 통과됐다. 거기에 대통령이 사흘 동안 특검 추천을 안 하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게 하는 조항까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대통령이 가진 행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저희가 계속 반대를 했었고 왜 그럼 이렇게 빨리 했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굳이 시간을 끌어서 뭐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7월 7일 그저께에 이게 송부가 됐고 그러면은 15일 안에 이걸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예. 어제 경찰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서 특검법이 필요 없다는 그러한 또 논리도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이걸 결정해서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김영현 의원님, 이게 15번째 거부권이란 말이에요. 그 숫자에 대한 비판도 여론이 꽤 있고 특히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2015년에 국회법 규정에 대해서 그리고 2016년에도 국회법 규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지만 네. 그 동일한 규정이 아니고 2015년에는 그 위법한 대통령령에 대한 그 상임위원회 시정 요구권에 관한 규정이고 2016년에는 상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규정이라서 동일한 규정에 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이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특검법도 아니고 이 최상병 사건 특검법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본인에 관한 특검법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특검법보다 훨씬 더 그 제의 요구하는데 신중을 기했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은 그 이해 충돌을 회피할 의무를 공직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체가 그 공직자윤리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또 다른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금 위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세 가지 위헌사, 정부 여당에서 세 가지 위헌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특검 추천권인데요. 이 특검 추천권은 더 뭐 다른 걸 볼 것도 없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특검 추천을 했습니다. 예. 본인들이 직접 한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대통령 미임명 시 연장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게 위헌이라고 하는데 왜 이 규정을 두었겠습니까?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특검법을 2번이나 거부한 대통령이 만일에 이것이 재의결됐다고 했을 때 특검 임명 안 하면은 그 특검이 무력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그 방통위원 그 야당이 추천한 위원을 7개월간 임명하지 않았고 방심위원도 마찬가지로 임명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공수처장도 4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아가지고 공수처를 아주 그냥 그 아무런 역할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둔 것이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지금 위헌이라고 정하는 게 박정훈 대령에 대한 그 집단 수계 항명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이 위헌이라고 하는데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 자체가 지금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특검이 수사를 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게 된 것이라는 판단이 되면 당연히 그건 공소권 남용이고 그거는 법률상 공소를 취소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저는 바입니다. 오늘 제2요구권을 전자결제로 했거든요. 하와이에서요. 일단 순방 중인 현장의 상황을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순방 때마다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순방 때 공교롭게도 여러 차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처리가 있었거든요. 이거 우연으로 봐야 됩니까? 필연입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우연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예. 지켜보는 국민들 중에 상당 부분은 조금 필연 아니야? 아니면 예. 스케줄을 저렇게 조정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사실은 지금 하와이에 가셨습니다만 원래 출국의 본래 목적은 나토 회의에 참석이고 그거는 이제 뉴욕에서 열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한국에 있다가 출국해도 되는 일정인데 하와이에 있는 이제 태평양 함대 사령부 방문 목적으로 조금 더 일찍 나가시면서 공교롭게 거부권 행사는 해외 하와이에서 이제 하는 타이밍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을 조금 늘려서 맞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정부로 온 지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게 공교롭게 최상병 순직 일주기쯤 이제 시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7월 20일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9일이 일주기고요. 예, 일주기 행사 추모 열기가 올라오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하는 게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냥 땡겨서 거부권 행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네.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근거로 든 게 어제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근거로 들었어요. 근데 경찰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혐의가 없어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녹취 파일을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사병들에게 이 가슴까지 오는 가슴 장화를 신기게 입게 한 거는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물에 안 들어갈 거면 왜 가슴 장화를 신느냐 이런 네.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서 경찰의 결정을 들었습니다만 경찰 결정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윤희석 의원, 김희정 의원께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순방 중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외교 성과가 있다면 그게 좀 부각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거부권 행사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하지 않을까요? 외교 성과도 중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국정행위를 미룬다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하와이에서라도 할 건 해야 한다. 그런 차원으로 결정했다고 보고 네. 뭐 전자결제 말씀하시는데 전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공영방송 KBS 그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해서도 해외에서 순방 중에 전자결제 하신 예가 있으니까 네. 이걸 그런 어떤 형식적인 걸 가지고 자꾸 뭔가 이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시도는 과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정 의원님 30초 드릴게요. 김대중 정부의 성과 중에 하나가 전자정부였거든요. 그 전자정부의 성과를 이런 식의 전자결제에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김 대통령은 아마 하늘에서 땅을 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사에 관한 임명 동의는 전자결제로 한 예가 있었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가 있었는데 이런 중차대한 국민이 다수가 원하는 이런 억울한 죽음 그리고 수사 외압에 관련된 이런 특검법을 하와이에서 전자결제로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런 식의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전자결제 이용하라는 것 그게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 3일만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병행하자. 국민의힘 원희룡 당대표 후보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일 땐 어땠을까요? 유효한 기자입니다.
주 3일 출근제로 전 국민 일과 삶의 양립을 시작합시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주 3일만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후보는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출퇴근 준비부터 통근 시간, 주거 부담 등 엄청난 물리적 제약이 있고 수도권 과밀화나 교통체증 문제뿐 아니라 일생활 양립의 어려움은 초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하이브리드 근무제 주장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합의만 가능하다면 주 3일 출근제로 국가 근로 패러다임을 변환시키는 게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방향이라며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되면 국가의 미래 기반이 될 중요 과제를 토론과 수기를 통해 해결하는 유능한 대표가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정부 18개 부처에서 직원 연차휴가 미사용이 가장 심각한 곳은 고용노동부였습니다. 원 후보가 당시 장관으로 재직했던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3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단도직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당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분입니다. 단도직입의 첫 출연자기도 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사이에 전 대표가 되셨네요. 예. 이제 지금 뭐 곧 출마를 했기 때문에 7월 20일 날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다시 한번 있었습니다. 결국 국회로 오더라도 결국 이거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들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조국혁신당에선 윤석열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그 예상컨대 거부권을 행사 이미 했기 때문에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봐서는 재의결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 조국혁신당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네. 지난번 그 제출되었던 최혜병 특검법 외에 점점 그 뒤에 밝혀진 여러 가지 방증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최혜병 특검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문자 5개가 공개가 됐어요. 그 이상 더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 맥락에선 5개가 공개가 됐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예. 1월 23일자에는 동지라는 표현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쓰는데 이게 영부인이 잘 쓰지 않는 표현 같은데요. 저도 그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보통 이 동지란 단어를 그 영부인이 쓴다는 건 참 매우 상당히 의외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우리는 동지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김건희 여사 자신이 정치적 행위의 주체임을 분명히 밝힌 것 같습니다. 주체요? 네. 그냥 부인,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이는 데서 한 명의 주체임을 분명히 선언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동지이고 그리고 우리는 생사를 넘나들면서 같이 여정을 같이 해오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단어 하나에 충분히 짐작이 되고 그래서 언론계에서 또는 용산 주변에서 김건희 여사를 V1도 V2도 아닌 V0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 생각합니다. V1보다 높은 V0요? 네. 그래서 실제 여권 관계자들은 농반 진반으로 김건희 여사를 그 당나라 때 측천무후에 비유하거든요. 예. 그런 말이 농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그 동지란 단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 동지란 단어가 등장하는 메시지를 보면 지금껏 생사 가르는 여정이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심장해 보이는데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지금껏 같이 했다라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함께 어떤 일을 목숨을 걸고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목숨 걸 정도의 일이 뭐였을까요? 하나밖에 생각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그 김건희 씨가 뭔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검찰권을 총동원해서 정면 공격을 했고 그를 통해서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 수사를 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결정적 타격을 여러 군데 먹이고 난 뒤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셨죠. 그때
그분들이 특히 김건희, 한동훈,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목숨을 건 행동들을 그때 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당시 이제 그 두 사람 사이 관계, 물론 정확히는 세 사람의 관계죠.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얼마나 긴밀한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뒤로 동지 사이에 결별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더 밉고 더 원망스러운 상태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댓글팀 표현도 논란인데 이에 대해서 앞서 제가 인터뷰를 했던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사설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근거도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그런 팀을 필요로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면 당연히 처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폭로를 했는데 그렇다면 신빙성이 높은 폭로겠죠. 그런데 한동훈 씨가 검사 시절에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예. 여론 문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여론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심지어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했는데 장관이 되어서도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법무부 조직 바깥에 두었다는 얘기인데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취향이 어쨌든 간에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정책이건 또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설 여론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첫째는 그 자금을 누가 댔는지 둘째, 그 조직을 누가 관리했는지 그 조직과 한동훈 당시 장관과는 얼마나 자주 만났고 언제 만났는지를 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이 한동훈 장관 재직 시에 발견되었다면 저는 탄핵 사유였다 봅니다. 그렇군요. 탄핵 사유일 수 있다. 네, 당시의 시점에 그렇죠. 재직 시 발견되었다. 지금은 탄핵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 문자 파동에 대해서 국정농단이나 다름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조국혁신당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점에서 국정농단과 닮아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김건희 씨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단순 사적인 안부 문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과 문제를 떠나서 그걸 넘어서 어떻게 국정을 풀 것인가에 대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했는데 경부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도 아닙니다. 영부인은 그냥 사인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충돌이 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야당이나 어떤 언론이 아니라 한동훈 현 후보가 뭐라고 그랬나 하면 이거는 당무 개입이다. 국정 개입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과거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를 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중요한 건수가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었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씨가 이번에 갑자기 받아치면서 당무 개입, 전당대회 개입이란 말을 했다는 건 뭐냐? 김건희 씨 또는 김건희 씨 측근에게 강한 경고를 한 겁니다. 즉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저희 조국혁신당이 말하기 이전에 이미 한동훈 씨가 이거는 개입 사안이다, 수사 대상이라 말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한동훈 씨의 그 속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보더라도 김건희 씨, 즉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당무에 개입한 거죠. 그럼 매우 심각한 국정농단의 대표적인 예죠. 네, 조국혁신당에서 최근에 제보받은 게 있다라면서 어제 김보엽 대변인이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밝힌 내용인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통령실 수석을 질책했다는 제보다라는 건데 이거 누굴 질책했다는 거죠? 저도 그 제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당에서 공유를 했는데 정말 기함을 할 사건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영부인이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을 불러서 물어보고 질책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부인은 그런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 되는데 너무 중요한 건이라서 저희가 사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제보 확인 중이고 신빙성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까지 모르죠. 그게 완전히 헛소문일 수도 있는데 제보가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렇지만 그걸 잘못 밝히게 되면 또 허위 사실이 될 수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직접 장관 후보자에게 연락해서 장관 자리가 곧 날 것 같은데 맡을 의향이 있냐라고 했다는 제보도 역시나 들어와 있고 사실관계 확인해 있습니까? 네, 같은 맥락입니다. 그 역시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것이고 그런 문제는
인사수석실 또는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지 네. 않은 사인에 불과한 영부인이 했다 그러면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 되거든요. 네. 근데 워낙 조심스러운 문제라서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와중이다 정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일단 제보를 받은 상태고 제보의 신빙성 여부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렇습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군요. 민주당과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잘 협의가 되는 것 같았는데 최근엔 또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어떻습니까? 저는 뭐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를 봤는데요.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점에서는 양당이 그 의견이 일치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한동훈 특검법을 언제 상임위에 언제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가 문제 같은 경우는 협의 중이다. 이 정도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얘기입니다. 협의 중이다. 예. 예. 뭐 큰 차이가 있고 논쟁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 민주당하고 협의만 되면 통과는 되겠죠. 네네. 그 뒤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오히려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네네. 국민의힘의 반한동훈 진영에서 이탈표가 생길 것이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통과될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되어 가지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 앞에 가게 되면 네.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께서 그 한동훈 특검법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도장을 찍을까 말까. 네, 전 최종적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해서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왔을 때 저는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최소 8명 이상이 한동훈 그 당시 시점에 대표가 돼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동훈 씨에 대한 그 적대 감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8명 이상은 지금 네. 진행되고 있는 친한 또는 친윤 측의 그 논쟁과 적대적 그런 감정 표출을 보게 되면 8명 이상은 재의결 시에 표를 던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켜봐야죠. 네. 그러면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될까요? 민주당과 협의해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저는 그 최혜병의 일주기가 7월 19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 19일 전후로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최혜병 특검법이 일주기 전후로 최혜병 묘소에 그 가서 바쳐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한동훈 특검법 처리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네, 최혜병이 먼저죠. 예. 예. 민주당이 지금 검사 탄핵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도 무소불위의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질의에 답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반대에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냐.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사실관계가 아주 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거든요. 그 검사 탄핵의 사유 관련해서 그 사유가 정확한지 여부는 추후 법사위에서 따져보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결정을 해서 지금 바로 탄핵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사위로 넘겨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법사위에서 국회가 조사를 하겠다는 걸 두고 검찰총장이 자신의 수하를 이끌고 뒤에 세우고 난 뒤에 온갖 공격과 비난을 퍼부었거든요. 예.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고죄다, 뭐 직권남용이다. 그 말은 당신들 수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하다. 검찰이 지금까지 행정 권력을 잡은 걸 넘어서 입법 권력이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걸 둘러싸고 수사하겠다는 겁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야말로 현재 우리 정부가 검찰공화국임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탄핵 여부에 대해서 법사위로 넘어가면 법사위에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억울한 검사분도 나와서 해명을 하셔야죠. 항상 법대로 하자 그러면서 자신들이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걸 거부해버리는 법적 절차를 거부한 태도야말로 자신들이 특권 계급이라고 좀 착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총선 직후에 그 돌풍 같은 그 지지가 조금은 사그라든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현장에 다녀보시면 어떻습니까? 총선 이후에 보면 여론조사상 그 경미 하나마나 약간씩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소폭 오르기도 합니다. 네. 그건 좀 크게 뭐 신경 쓸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총선 후의 경우 저희는 12석이고 예컨대 민주당은 171인데 저희의 스피커 수가 1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자회견을 하건 보도자료를 내건 뭐 정책, 법안 모든 면에서 수적으로 밀리는 거죠. 그런 점이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네. 그리고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의 목소리가 국회 내에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그 표출되는 데도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조건 탓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회권 선진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 또는 법안을 통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하나하나 올라가려고 합니다. 좀 천천히 지켜봐 주시면 저희 성과를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가 한 열흘 좀 넘게 남았죠. 네네. 오늘 또 토론회도 있는데 바쁜 와중에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였습니다. 네, 얼마 전만 해도 탄핵이라는 용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치권을 넘어 국민의 일상적 대화에서도 탄핵이 오르내립니다. 야당에서 탄핵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수 있겠죠. 그런데 동시에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국정 운영에 지칠 대로 지쳤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말끔히 해소되고 문제가 있다면 싹 고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의 한마디였습니다. 갑자기 아파도, 갑자기 못하도, 갑자기 내려도 야놀자에선 되는데 해외 숙소 무료 취소. 최민식, 최우식, 최신식 놀자. 최선을 다해. 야놀자. 네 가지 디핑으로 치킨도 찍먹하세요. 딥딥 크런치 프라닭 치킨. 올해는 평년보다 더 뜨거운 기록적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올여름 지치기 전 미리미리 링티. 뭐? 무슨 차길래 6개월을 기다려? 갇혀서 살 필요 없는데. 차에 대한 낡은 생각 깨고 살래요. 헤이딜러. 네, 오대영 라이브를 마치기 전에 뉴스룸 예고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주장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저희 JT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8월 최상병 사건이 불거진 뒤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는 해병대 출신 변호사와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에서 이 씨는 임 사단장의 사퇴를 말리고 있다면서 자신이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룸에서 이 내용을 분석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